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모레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100일이 되는데요. 이 무력 충돌이 이 중동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좌우로 충돌이 이어지는데요. 왼쪽 홍해에서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처음으로 친이란 반군 후티의 근거지를 타격했습니다. 하마스 편에 서서 화물선들을 납포해 왔거든요. 자, 전날 아라비아 반도 오른쪽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이 미국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원유 천연가스의 이 중심지라 우리 정부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왼쪽 홍해 쪽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불꽃을 내뿜으며 전투기가 잇따라 이륙합니다. 영국 공군의 타이푼 전투기가 예멘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현지 시각 오늘 새벽 협력국들의 지원을 받아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거점을 잇따라 공습했습니다. 순항미사일 토마호크까지 동원해 방공 설비와 무기 저장소 등 10여 곳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다고 AP 등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홍해 위협 이후 다국적 연합군 차원에서 후티를 대응 폭격한 것은 처음으로 미국이 예멘을 상대로 공격을 감행한 것 또한 처음입니다. We've conducted this significant multi-nation operation in order to send a clear message to the Houthis that the kinds of attacks that they've been conducting since November 19th, 27 as of today, will not be tolerated.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격화에 후티 반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스라엘을 규탄한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30차례 가까이 공격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공습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며 추가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후티는 즉각 보복을 경고한 데 이어 이란도 명백한 예멘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وسنواجه العدوان الأمريكي. أي اعتداء أمريكي لن يبقى أبدا بدون رد.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을 두고 불가피한 수순이었다면서도 공습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오른쪽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이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자, 이란의 석유를 훔쳤다는 이유인데 미국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문제는 이 호르무즈 해협, 홍해보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이어서 이솔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납포한 미국 유조선 세인트 니콜라스호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라크 바스라 항구에서 출발해 튀르키예 정유소로 향하던 중 호르무즈 해협에서 돌연 교신이 끊겼는데 이란 해군은 곧장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조선이 이란의 석유를 훔쳐 미국에 제공했다는 주장인데 외신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I would put little stock in anything coming out of Tehran. This was a commercial vessel freely transiting international waters. No justification whatsoever to seize it. They need to let it go. 홍해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까지 주요 해상로를 두고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해상 운송은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주요 산유국의 해상 진출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이 이곳을 지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오는데 중동산 원유 99%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국제유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원유 수입액이 좀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를 자극할 요인은 있는 거죠. 우리 정부는 즉각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홍해 사정이 어떻게 이제 바뀌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그 위기 대응 매뉴얼에 맞춰서 철저하게 대응하고.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독일 공장은 홍해 사태로 부품 수송에 차질을 빚어 한 달간 자동차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여야 모두 공천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공정성 시비에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심, 민주당은 명심이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먼저 국민의힘은 찐윤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으로 합류하면서 친윤들 낙하산 공천하려는 거냐 논란이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윤 진영을 중심으로 친윤 낙하산 공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 위원장에 이어 공천관리위원으로도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친윤 인사들을 양지의 전략 공천으로 대거 꽂기 위한 사전포석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강승규 전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과 공천 경쟁을 하게 된 4선의 홍문표 의원은 이철규 의원을 견제했습니다. 원칙 공천이라는 그 기준점을 먼저 당에서 빨리 발표를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공천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이철규 의원이 할 일이다. 한 중진 의원도 당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 공관위원들이 이철규 의원 의지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장동혁 사무총장은 공정공천에 사무총장직을 걸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기는 공천을 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 국민 뜻에 맞는 사람을 골라내야 됩니다. 한 위원장님 말씀하고 저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의원도 채널A에 당 상황을 잘 알아서 공관위에 들어갔을 뿐이라며 한동훈 공천이지 친윤 공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장차관 출신 출마자 52명의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가 공정공천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명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공관위원장은 국민참여공천제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요. 이 비명계는 학살을 위한 작업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합적으로 운영해달라 당 지도부를 견제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이명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첫 회의에서 국민참여 공천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공천 기준부터 참여하여 후보 선정에 참여하고 국민 경선을 통해 완결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공천에 참여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비명계에서는 친명계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별도의 기구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을 넣은 뒤 그들의 의견을 공천에 반영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금 더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배석한 참가자는 비명계를 배려해 추가 탈당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원외 친명 조직은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혁신행동은 윤영찬 의원의 행위를 청와대 출신들이 감싸고 돌고 있다며 임종석 전 실장, 고민정, 윤건영 의원 실명을 적시해 비판했습니다. 또 임종석, 노영민 두 전직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진실부터 밝히고 출마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명백 위원장은 공천에 친명도, 비명도, 반명도 없다고 강조했지만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자, 이 공천이 시작하기도 전에 윤심, 명심 논란이 나오는데요. 아는 기자,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당 얘기부터 해보죠. 아니, 대통령이 공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윤심 논란이 벌써 불거지는 겁니까? 일단 대통령이 공천할 수가 없죠.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키를 쥔 사람 누굴까요? 일단 당대표격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겠죠. 그리고는 공천관리위원들일 텐데요. 거기에 이 찐윤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함께한 한동훈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데 윤 대통령과 당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해온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원회에 또 포함되자 의구심은 커진 거죠. 이철규 의원은 김기현 대표 사퇴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 두 가지 국면을 거치면서도 핵심 당직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 인재영입 위원장도 공동으로 맡고 있죠. 결국 공천을 윤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다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보니까요, 용산 대통령실 장관 차관이 52명이나 출마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으로서는 예민하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 52명의 공천 여부가 윤심 공천이냐 아니냐를 가를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해당 지역의 터줏대감들과 공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공천을 많이 받게 된다면 윤심 낙하산 공천이라는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의원이 키를 쥐고 있다. 자, 이철규 의원 임명했을 때 이런 논란이 있을 걸 예상은 했을 것 같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결과를 봐달라라고 하더라고요. 한 위원장은 어제 윤심 논란에 대해서 공천은 제가 직접 챙길 거라고 딱 잘라 말했죠. 한 위원장 주변에서는 윤심 논란으로 공천이 어그러져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한 위원장의 정치적 미래도 사라지는데 마냥 윤심을 반영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김 차장 보기에는 윤심대로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권의 핵심 주변에서는 이철규 의원의 공천위원 선임이 불가피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윤심을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공천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공천이라는 작업은요, 경쟁력이 없는 이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하고 또 선거에 이길 만한 새로운 인물을 넣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당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역 의원의 평가 과정도 알고 또 새 인물의 영입 작업도 오래 해왔던 이철규 의원이 적임자라는 겁니다. 대통령과 신뢰가 깊어서 오히려 친윤들의 희생을 더 잘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게 주류 쪽 설명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당의 사무총장이 정치 경험이 좀 짧은 초선이라는 점도 반영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우려대로 친윤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선봉대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자,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는 또 왜 명심 공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민주당의 공천은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과 또 조정식 사무총장이 키를 쥐고 있는데 둘 다 친명입니다. 임 위원장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대표의 정책 자문 활동을 한 적이 있고요. 조정식 사무총장은 명실상부 친명계로 분류되죠. 반면 비명계는 단 한 명도 공관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비명계 의원 지역구 수십 곳에 친명 인사들이 줄줄이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죠. 자객 공천할 거라는 비명계의 의심은 이 공관위의 구성을 본 뒤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의식해서 할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공관위 첫 회의 열렸을 때 대독을 시켰는데 공정한 공천 관리가 총선 승리의 핵심 열쇠라고 했어요. 민주당 공천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사실 하기 나름입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면서 국민 참여 공천제를 하겠다고 선언했죠. 새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공천 규정을 정하고 후보 선정에도 의견을 내게 하겠다는 건데요. 비명계는 이게 오히려 이 공정하게 경선을 안 하고 친명계 공천을 주려는 꼼수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원외 친명은 친문 청와대 출신들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라고 은근히 견제에 나섰고요. 윤심 공천, 명심 공천은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도 총선에 출마할 영입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입된 외부 인사들의 과거 SNS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자, 이제는 인물 영입할 때 비공개 SNS까지 뒤져서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영입 인사를 검증할 때 공개된 SNS뿐 아니라 비공개 SNS까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민경우 전 비상대책위원은 SNS에 올라간 노인 폄하 발언 영상이 알려져 임명 이틀 만에 사퇴했고 박은식 비대위원도 과거 SNS에 올린 글로 백범 김구 선생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성 혐오 게시물로 구설수에 오른 박상수 변호사까지 도마 위에 오르자 검증을 강화한 겁니다.
비공개 SNS가 있으시다면 이제 좀 저희가 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언어와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를 더욱 엄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발언과 SNS를 검증할 실무팀도 꾸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독립운동가 후손인 전상범 전 부장판사와 의료기기 상용화에 힘쓴 이레나 이화여대 교수, 로봇산업 전문가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은 이후 두 번째 발표입니다. 인재영입위는 전상범 전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문도 검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재영입위는 오는 22일 이른바 갤럭시 아버지로 불리는 삼성전자 고동진 전 사장을 영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제3지대 세력들도 분주합니다. 신당 이름도 정하고 설 연휴 전에는 빅텐트로 합친다는 청사진도 세웠습니다. 자, 관건은 이낙연, 이준석 두 세력의 결합일 텐데 양측의 미묘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양측의 거리가 실개천이냐, 지중해냐 의견이 갈렸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 3인방이 박원석,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 미래대연합 창당을 발표했습니다.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 제3지대 빅텐트를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또 그 밖에 지금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과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할 겁니다. 늦어도 설 전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설 선물로.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오늘 새로운 미래라는 예비 당명을 정하고 오는 16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엽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원칙과 상식과 창당 준비는 따로 하지만 결국 모두 합쳐지는 그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적극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TJP 연합했는데 TJ와 JP 사이가 거리가 한강폭이라면 지금 이준석과 이낙연의 거리는 실개천 폭이라 생각을 해요. 반면 창당 작업이 비교적 많이 진행된 이준석 전 대표 측은 급하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이 전 대표는 무턱대고 합치면 대중 지지율도 화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나면 지중해처럼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박빙입니다. 둘이 함께 오르면서 확고한 양강 체제를 구축하는 모양새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여야의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구를 선호하냐는 조사에서 초박빙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 23%, 한 위원장 2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선거의 성패를 가르는 중도층에서도 1%포인트 차이 초접전이었습니다. 두 사람 대권 주자로서 확고한 양강 체제를 구축하는 추세입니다. 한 위원장은 정치 입문 전인 지난달 초 조사보다 6%포인트가 올랐고 이 대표도 같은 기간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 위원장 지지율은 올랐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권 견제로는 여전히 높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적인 인기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정권 심판론까지 방어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론은 아직 형성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정부 여당의 대표로 실천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배후설, 축소 수사설, 오늘은 물청소 은폐설까지 제기했습니다. 경찰청을 찾아 항의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음모론에 편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직후 현장에서 경찰이 물청소하고 있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간 직후 경찰이 서둘러 물청소로 현장 핏자국을 지웁니다.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정 최고위원은 폴리스라인도 치지 않았다며
현장 훼손을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윗선에서 살인미수범을 보호하란 지시라도 내려왔냐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공개할 정보들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계속해서 경찰이 눈치 보며 미적거린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장도 경찰청을 찾아 수박 겉핥기식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항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이재명 대표가 피습 당시 입었던 흰색 와이셔츠를 폐기 직전 수거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진주의 한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와이셔츠 폐기 직전 초동 수사로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민주당 대표실 한 당직자는 경찰은 폐기된 것도 몰랐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고 반박한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음모론을 자제시키기는커녕 편승하려는 모습은 비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분간 말하기가 힘들어서 이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강행하겠다고 하지만 지연이 예상됩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피습 8일 만에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줄줄이 연기됐던 이 대표 관련 재판도 일정 잡기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대장동 위례 성남FC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열렸는데 판사가 23일 출석 여부를 묻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말하기조차 상당히 힘들다며 당분간 재판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법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엔 무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재판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23일과 26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인 없이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출석해 본인 없이 이뤄진 재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에 따른 재판 지연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불출석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2주씩 연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19일,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22일로 예정돼 있지만 이 대표가 23일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들 재판도 불투명해진 겁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다음 주 법원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일명 바이든 날리면 논란. 해당 보도를 한 MBC의 1심 법원이 정정 보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가 허위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MBC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송진섭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법원 판단 근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이 공동 취재 기자단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때 MBC는 해당 발언을 보도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자막에 표기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했고 미국 의회가 아닌 국회를 언급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MBC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외교부에 피해를 입혔다며 정정보도를 명령했습니다. 전문가 감정이 불가능했을 정도로 발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발언 직전에 있었던 연설 내용이나 의회가 아닌 국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 등을 살펴봤을 때 미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썼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판결 직후 외교부는 입장문을 내고 MBC가 객관적 확인 없이 자막을 조작해 허위 보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당시 보도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했습니다.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MBC는 정정보도 명령에 대해 종전 판례들과 배치된다며 즉각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이기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당시 발언은 이 음성 전문가들도 명확하게 확인은 못한 겁니까? 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잘 안 들리는 그 단어가 바이든이냐 난리냐였죠. 재판부가 직접 음성 전문가의 감정을 제안해 진행이 됐는데요. 전문가들이 감정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거부해 감정인 선정에 애를 먹었습니다. 역시나 재판에 선정된 감정사도 배경음악과 주변에 웅성대는 말소리 등 잡음들 때문에 논란이 된 단어의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재판부가 바이든이 아니었다 판단하고 정정보도 명령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네, 먼저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해당 발언이 나오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 국제사회에 3년 동안 1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연설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여소야대의 정치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국회가 1억 달러 기여에 동의 안 할 상황을 우려할 수 있다고 봤고요. 윤 대통령이 미 의회를 국회로 잘못 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이 같은 취지로 이해했다고 증언한 부분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MBC 측은 당시 발언을 바이든이라고 판단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죠. 네, 맞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MBC는 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이라는 사실을 검증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우선 공동 취재를 한 기자단이 바이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고 문제 영상을 0.5배속, 0.75배속으로 돌려보며 검증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가능하면 보도하지 말라며 구체적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그 근거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자들의 의견이 바이든으로 모아졌다는 주장은 이견이 있었다라는 뜻이고 반복 재생이 필요했다는 것은 발언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의미로 봤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대응은 발언에 섞인 비속어가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한 해명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재판 결과로 MBC는 바로 정정 보도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네. 오늘 재판부는 정정 보도문을 뉴스데스크에서 낭독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에 100만 원씩 이행 강제금 부과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정 보도 시점은 판결 확정 후 첫 뉴스데스크로 명시돼 있는데요. MBC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만큼 향후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 정정 보도 여부가 다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는 기자 이기상 기자였습니다. 네, 이제 곧 21대 국회가 끝납니다. 여야는 총선 승리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들여다보니 가장 중요한 일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 고치라고 해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5년 전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다시 법을 만들라고 주문합니다.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내내 상임위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고 낙태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황입니다. 헌재는 15년 전인 2009년 야간 5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 시간 제한은 과도하다며 조정하라고 주문합니다. 하지만 대체할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는데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지난해 10월 기준 37건에 달합니다. 양당 지도부의 입장을 채널A가 물어봤습니다. 국회가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상대당 책임이라고 떠넘겼습니다. 지지층의 입장에 갈려서 입법을 미루고 있는 것인데 남아있는 임기 안에라도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는 4개월 정도. 하지만 여야는 총선 준비하느라 사실상 1월 임시회에서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부산은 가고 어디를 안 갔을까요? 울산은 안 갔습니다. 1박 2일 이 부산을 찾았던 한 위원장, 오늘은 과거 부산에서 살던 이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요. 자, 볼까요? 한 위원장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있어요. 네, 일명 이 봉다리 응원은 2008년부터 이 부산 사직구장을 상징하는 응원법이었죠. 어쩐지 2008년 이게 상당히 어려 보이던데요. 자, 옛날 사진을 갑자기 공개한 이유가 있겠죠? 네, 사진 속 한 위원장이 만 35세로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 중일 때인데요. 이 사진을 공개한 건 이 한 위원장의 이 말이 거짓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4번 과천을 당하고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한 위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벌어진 건데요. 한 위원장이 좌천된 건 2020년인데 이때는 코로나 탓에 무관중 경기를 했는데 어떻게 야구를 본 거냐고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2007년부터 2009년 그리고 2020년 두 번에 걸쳐 부산에 살았다며 증거 사진까지 제시한 겁니다. 하여튼 부산 민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또 오늘은 경남에 갔다면서요? 네, 경남 양산의 통도사를 찾았는데요.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옷도 한국이고 글도 문자도 우리가 한글이잖아요. 전부 한자 들어가는 한국 글 갖다가 다른 거를 바꿔보면 되겠네요. 저도 한강. 자, 부울 경중에 부산과 경남은 갔는데 그럼 가운데 울산은 안 간 거예요? 네, 오늘 이 울산시당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요. 울산시당 관계자 한 위원장을 모시고 싶어서 지난 6일 신년 인사회 일정을 한 차례 연기까지 했는데 이번에도 불발됐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왜 불발이 됐을까요? 네, 비대위 관계자는 이 한동훈 위원장의 컨디션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여권 내부에서는 울산 지역구의 김기현 전 대표를 만나기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헌신을 강조해온 한 위원장이 5선 도전을 시사한 김 전 대표와는 마냥 즐겁게는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재판 중 세비 반납법, 양당 지도부 합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공들이고 있는 법안이 하나 있죠. 네, 이 재판을 받은 의원들이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이 받은 세비를 토해내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민주당을 끌어들였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서 서약서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저희의 이 제안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왔었는데 자, 민주당이 답을 했어요? 기자들이 물었더니 민주당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논의를 한 것은 없는데요.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지난해 4월 이 한정혜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국회의원이 구금 상태일 때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소급해서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하면 되겠네요. 지방 의원들은 안 받는데 국회의원들만 받는다. 특권이다 지적이 많잖아요. 네, 이 법안이 지난해 8월에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한 이후 진척이 없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한정혜 의원, 남은 21대 국회 기간에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참 잘 됐어요. 그런데 앞서 민주당 답을 들어보니까 자,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다 이게 끝이던데 처리하겠다고도 했습니까? 네, 사실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다수당이다 보니 단독으로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 지도부들에게 총선 전에 통과시킬 생각은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국민의힘이 합의한다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야 모두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런 건 총선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법안 통과시켜주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에 대해 봉준호 감독, 가수 윤종신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 등 2천여 명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배우 이선균의 사망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이선균과 호흡을 맞춘 봉준호 감독은 참혹한 인격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차례 울음을 참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수사 보안에 과연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공인이란 이유로 사이버 레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내사 단계의 수사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총 29개 예술단체와 배우들이 함께 만든 문화예술인 연대회의는 이선균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모아져 2주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한 예술인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결론 없이 범죄자 취급을 하고 이를 막을 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연대회의는 예술인들의 인권, 즉 이선균 방지법을 국회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반면 이날 이선균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배우 유아인과 돈스파이크의 마약 투약 혐의, 배우 김세론의 음주운전 등 연예계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권 개선만큼이나 잇따른 불법 행위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임원과 사내이사 16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캐나다에서 이사회를 열고 밥값으로만 1억 원을 쓰는 등 초호화 출장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당한 겁니다. 포스코 측은 통상적인 이사회였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해 8월 6일부터 5박 7일 동안 진행된 그룹 지주사 포스코홀딩스의 캐나다 이사회입니다. 최정우 회장을 포함해 사내이사 5명, 사회이사 7명 등 모두 16명이 참여했고 밴쿠버 법인에서 이사회를 연 뒤 현지 석탄 광상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골프에다 레이크 루이스나 컬럼비아 빙하 등 외유성 관광을 놓고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밴쿠버와 광산, 캘거리 등으로 이동하는데 전세기로 4천만 원, 전세 일기로 1억 7천만 원, 밥값으로 1억 원가량 썼다는 겁니다. 7일간 쓴 돈만 약 6억 8천만 원으로 1인당 4,200만 원가량 쓴 셈입니다. 초호화 출장인데다 이 비용마저 자회사에 떠넘겼다며 시민단체는 지난달 검찰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습니다. 또 함께 간 사회이사 중에는 서울대와 연세대 등 대학 교수도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관할인 서울수서경찰서로 넘어왔고 경찰은 고발된 16명 모두 입건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측은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해외이사회는 현장을 파악하고 투자를 검토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서울 명동 입구에서 버스별로 줄 서기를 했다가 더 복잡해지는 바람에 원상복구했었죠. 이제는 바로 다음 정거장인 백병원 앞이 퇴근 지옥입니다. 폭 3m의 교통섬에 광역버스 30개 노선이 지나기 때문인데요. 이준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중앙차로에 버스가 서 있고 그 뒤로 버스 행렬이 교차로까지 꼬리물기하며 이어져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명동 입구 바로 다음 정류장인 백병원 앞입니다. 폭 3m의 좁은 교통섬이 퇴근 시간이 되자 직장인들로 빽빽해집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여기저기선 인파를 헤치고 달려가는 승객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버스 내릴 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밀려가지고 그렇게 위험하게 내리는 경우도 있고. 막 몰려가서 서로 몸싸움 하다 보면 진짜 버스에 누구 하나 쓰러지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많이 들어요. 여기는 좀 작으니까. 간발의 차로 버스를 놓친 시민의 표정엔 아쉬움이 짙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도착해도 타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수원, 분당 등 경기 남부로 향하는 광역버스 30개 노선이 모두 예외 없이 이곳을 지나는데 문제는 바로 앞인 명동 입구 정류장에서 거의 만석으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입석 금지로 만석 버스는 탈 수 없다 보니 좁은 교통섬에 대기 승객만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는 어제부터 퇴근길에 계도 요원 2명씩을 투입해 질서 관리에 나섰습니다. 또 건너편 길가에 정류소를 추가로 만들어 혼잡을 줄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이게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많이 몰릴 때 배차 간격을. 근본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경기도 버스 진입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정작 경기도는 감차 불가를 밝혀 한동안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전 세계 첨단 기술이 모인 세계 가전 박람회 오늘 폐막합니다. 일상생활에 녹아든 첨단 기술이 주목받았는데요. 변기와 면봉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거울에 내장된 화면에서 아바타가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AI가 추천해주는 오늘의 패션입니다. 옷장에 있는 옷들을 꺼내 대충 찍어만 두면 AI가 취향을 고려해 옷을 조합한 뒤 아바타에 입혀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은 타투 기계에도 도입됐습니다. 기계가 손등 위를 지나자 꽃 한 송이가 그려집니다. AI가 만들어낸 10,000가지 이상의 도안을 신체나 물건에 그릴 수 있습니다. I thought it was really pretty and it looked really nice on and it looks like it's really easy to use because I think my daughter would like it. 소변기 안에 설치된 센서에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당이 많이 포함된 소변이 감지됐다는 뜻입니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 스타트업의 소변검사 변기입니다. 좌변기로는 단백뇨와 체지방 분해 여부 등 좀 더 상세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기에 앉아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미리 끼워놓은 검사지가 움직여 소변 검사를 합니다. 면봉에 묻힌 입안세포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와 비만 관련 유전자 여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존 검사법은 질문지 방식이어서 결과가 주관적일 수 있는데 유전자 검사로 개량화한 점이 인정돼 CES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유전자 저희 그 키트에 가지고 채취한 다음에 한 일주일 안팎의 결과를 봄으로써 그 의뢰한 사람은 물론 닥터분, 의사 선생님도 진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 이번 CES는 현지 시간 12일 폐막합니다. 이번 CES의 주제처럼 다양한 첨단 기술이 인류가 마주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워크아웃이 시작된 태양건설 소식입니다. 빚 상환은 3개월 미뤄졌지만 지급해야 할 공사비 규모만 3조 원에 달합니다. 부실 사업장이 늘면서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갈 길이 멉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산업은행이 채권단 96.1%의 동의로 태양건설 워크아웃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태양그룹의 자구계획 이행 약속을 믿는다며 워크아웃에 동의했습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양건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며 당장 태양건설의 금융채권은 오는 4월 11일까지 유예됩니다. 3개월이란 시간을 벌었지만 갈 길은 멉니다. 공사비 등 협력사 거래 대금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갚아야 합니다. 현재 태양건설의 하도급 업체는 450여 곳, 공사비 규모만 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사업장 실사 과정에서 태양건설 채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태양건설이 채권단에 보고한 보증 채무는 총 9조 5천억 원. 이 중 분양이 저조한 사업장 보증은 위험성이 큰 우발 채무로 보는데 이 우발 채무 규모가 현재 2조 5천억 원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태양건설이 보증 채무를 선 경남 김해대동 산단의 경우 분양률이 75% 수준으로 알려져 우발 채무에서 빠졌지만 채널A 확인 결과 분양률은 더 저조했습니다. 분양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면 70% 정도 분양이 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상화에 첫 발을 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많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대만의 총통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친미, 친중 후보 중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중 양국은 서로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민진당의 라이칭더, 국민당 허우유이, 민중당 커원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만 총통 선거의 후보들입니다.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 친미 성향인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 친중 성향의 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가 오차 범인의 접전을 기록하며 친미와 친중 후보 대결로 좁혀지는 모양새입니다. 接受中国一个原则的主张，那不是真正的和平。
坚持台湾民主自由制度，我反对一国两制。 그렇다 보니 미중 간 신경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내 대만인에게 대만행 항공권을 최대 90%까지 할인해주고 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现在回去台湾啦，台湾同学们回去投票吧，就差你一票啦 ，Go go go！ 투표 전날까지도 대만 인근에 군용기와 군함을 띄우는가 하면 중국 당국이 대만 관료 수백 명을 초대해 친중 후보를 뽑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향해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We've been very clear about our opposition to outside interference or malign influence in Taiwan's elections. 台湾地区选举是中国的地方事务，不容任何外部干涉。 대만 총통 선거는 현지 시간 내일 오전 8시부터 시작돼 늦은 밤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덕지덕지 붙어서 거리의 안전까지 위협한 정당 현수막의 폐해 집중 보도해드렸죠. 오늘부터 읍면동별로 2개씩만 걸 수 있고 장소도 제한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곳곳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 이렇게 나무에 낮게 걸려있기도 하면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너무 머리 걸릴 것 같고. 국회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게시 장소 제한 등을 없애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갖가지 폐해에 대한 끈질긴 문제 제기 끝에 결국 개정된 법률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젠 정당별로 내걸 수 있는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2개까지만 허용됩니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는 현수막을 지상에서 2.5m 이상 높게 걸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부터 이 현수막까지의 거리는 6m가 채 되지 않는데요. 성인 남성 키보다 낮게 걸려 있어 불법 현수막에 해당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앞인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이런 정당 현수막 게시가 아예 금지됩니다. 그 무제한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 2개로 제한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기대감은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이 새 규정을 어겼을 땐 강제 철거 대상이 되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문화 대통령으로 불렸던 가수 서태지, 부조리한 세상을 향한 노래 시대유감의 뮤직비디오를 29년 만에 제작해서 공개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서태지를 닮은 듯한 캐릭터가 잠에서 깨어나고 기타 소리와 함께 부조리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핵심 가사를 강조하는 형식의 독특한 영상. 오늘 공개된 서태지와 아이들 4집 수록곡 시대유감의 뮤직비디오입니다. 1995년 앨범 발매 이후 무려 29년 만에 제작된 뮤직비디오에 팬들은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서태지를 문화대통령으로 불리게 만든 대표곡이지만 가사조차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앨범 발매 전 한국공연윤리위원회는 노랫말이 사회를 부정적으로 그렸다는 이유로 심의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서태지는 가사를 뺀 연주곡만 앨범에 넣는 타격 선택으로 저항했습니다. 팬들은 창작 활동을 저해하는 윤리위를 폐지하라며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반발이 도화선이 돼 사전심의제는 폐지됐고 시대유감은 가사가 실린 싱글로 재발매됐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시대유감은 리메이크 버전도 제작됩니다. 주인공은 걸그룹 에스파입니다. 원곡 사운드에 에스파의 개성을 더한 시대유감은 사흘 뒤 공개됩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1954년 미국을 방문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뉴욕 카퍼레이드 영상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미국에서 잠자고 있다가 70년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1954년 8월 2일 뉴욕의 거리. 군중 사이를 지나는 군악대 뒤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꽂힌 오픈카가 행진합니다. 오픈카에 앉아있던 당시 이승만 대통령. 밝은 표정으로 모자를 벗어 흔듭니다. 거리를 가득 메우며 환호하는 뉴욕 시민들을 향해 담례하는 겁니다. 맥아더 장군 등 역사에 공헌한 영웅들이 참석하는 뉴욕시의 공식 행사, 영웅행진 모습입니다. 영상으로는 70년 만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외국 원수로는 처음으로 행사의 주인공이 돼 주목받았습니다. 휴전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뤄진 다음 해였던 만큼 자유의 수호자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 김덕영 감독이 지난해 6월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에 있는 국립문서기록 관리청에서 45초짜리 미공개 영상을 찾아낸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전기라든가 이런 책들을 좀 읽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은 이승만 자가 들어가는 책들은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밤새워서 많이 좀 울었어요. 카퍼레이드 장면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담은 영화 건국전쟁은 다음 달 1일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전국을 뒤덮었던 회색빛 먼지 장막은 내일 거칩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초미세먼지 조음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심한 추위도 없습니다. 한낮 기온 4도 안팎으로 바깥 활동에 불편함 없겠습니다. 내일은 하늘도 맑겠는데요. 모레는 경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저녁까지 이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말 동해안 지역으로 향하신다면 불조심해야 합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 강풍까지 불어서 불이 번지기도 쉽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5도에서 시작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4도, 대구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월요일 서울 기준 영하 8도에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추위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연보멜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 맡은 일은 안 하고 입속만 챙긴다는 뜻이죠. 총선을 앞둔 국회가 딱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고치라고 한 낙태죄 관련법 개정 외면하고 있죠. 야간 오후에 집회 시간 제한 조정도 미루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물갈이 여론이 왜 높을까요? 할 일은 안 하고 표만 달라고 하니 유권자들 마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마침표 찍겠습니다. 표 달라기 전에 할 일부터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